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13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3강 2차나 14강 2차는 낭만주의 미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낭만하면 어떤 뜻이 있나요? 채베코도 낭만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고, 왠지 모르게 뭔가 사랑에 빠지고, 왠지 모르게 뭐는 무드에 젖어들게 하는 게 낭만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낭만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인간이 인간이기에, 또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를 가지기에 낭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낭만이 없는 삶, 상식적인 말로 안구 없는 찐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영상으로는 예술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낭만을 갖고 예술에 대해서 신묘식을 길렀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지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말은 면대면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PPT 없는 것들은 가능한 한 시험을 안 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했던 것 중에 PPT가 있는 것 중심으로 시험을 낼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낭만주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낭만주의는 프랑스어로 로망에서 나옵니다. 로망. 여러분 로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망은 기이하고 공상적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로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정확한 정의는 기이하고 공상적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말에 시험 나면 로망이 무엇인가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로망은 17세기경부터 독일에서 사용되었고 신비적이고 모험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낭만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꿈속의 세계나 무한하고 신비적인 예감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데 전통적인 법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낭만주의 특징, 꿈속의 세계나 무한하고 신비적인 예감을 동경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전의 어떤 법칙이나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 낭만주의 특징입니다. 개성, 개인적 감정과 기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마음대로 창작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가 넓어졌지만 현실을 경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낭만에 빠지다 보면 현실과 좀 무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낭만주의 특징은 신비스러운 종교적 감성, 화려한 기사생활과 로맨스, 무용담 등을 소재로 끌어낼 수 있는 중세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전반의 독일에서는 풍경화 영역에서 독일 민족 특유의 명상적이고 신비적인 낭만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를 한번 바라볼까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디는 광활한 자연을 대면한 인간의 낭만적 정서와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을 수많은 풍경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낭만적 정서, 신비적인 종교적인 감정이 풍경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작가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디히입니다. 집 있는 풍경, 얼마나 괴이하고 또 신비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낭만주의 특징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디는 나무, 숲, 교외 풍경, 물 방앗간 등을 즐겨 소재로 삼아 매우 섬세한 연필 소묘로 담았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섬세합니까? 1800년대 초엽의 그의 그림들은 안개 낀 바다 풍경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선미의 안정성이 강하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영화죠? 그림이죠? 낭만의 특징을 한번 보면 무한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크기에 비할 때 극히 작은 존재로 자연과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자연 앞에서 어떤 왜소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도 되겠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 작은 인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대 중국의 풍경화들을 모습이겠죠. 이렇듯 서양과 동양은 어떻든 정신적 뿌리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널리 떨어져 있고 시대가 달라졌지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고 또 표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프리드리히 르게너 백악암입니다. 백악은 하얀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신비적이지 않나요? 또 인물은 자연에 비해서 아주 작고, 그렇죠. 배도 아주 멀리서 보이고 있죠. 아주 작게 보이고 있죠. 인물들도 이렇게 배경에 비해서 아주 작게 보이는 거죠. 낭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풍경화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연과 합일되는 모라의 경지와 자연 체험을 통해 신적인 것을 분야하는 신비적 이미지를 강화시킵니다. 아마 낭만주의자들은 동양의 어떤 여백의미나 동양의 자연 합일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동양의 어떤 예술은 결국은 아,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어떤 삼일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자연과 합일이 우리 동양 예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낭만주의 특징과 우리가 거의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 합일돼서 모라의 경지, 또 조금 다른 것은 신적인 것을 분리한다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연관에는 깊은 종교적 감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통해 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과 자연 속에 내재된 신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무한한 자연 앞에서 그 어떤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낭만주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신의 체현으로, 예술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이해했습니다.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낭만주의 특징은 우리가 기말에 시험 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심오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때 시험은 한 4문제 낼까 생각 중인데 최소한 15줄 이상을 써야지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프리드리히 리제 개별의 아침입니다. 십자가 중간에 있죠. 되게 그림이라는 게 종교적이고 신비적이지 않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리드리히는 자연 속에 내재한 신의 표상을 십자가의 예수라는 기독교적 도상과 융합시키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논하면서 낭만주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럴 때 점수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점이 잘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B 플러스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숭고의 미학입니다. 18세기 미학에서 숭고의 감정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택에 있어서 숭고의 본질은 자연 속에서 유한적인 감성의 능력을 초월한 무한한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를 그 부분은 사는갑니다. 이 숭고의 미학은 어쨌든 칸트 이야기이기 때문에
칸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순고의 미학도 낭만주의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이 안개의 바다를 보고 오는 산행갑니다. 이게 어쨌든 뒷모습으로 많이 그리고 있죠. 정말 자연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신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순고의 미학은 어쨌든 프리드의 그림에서는 인간이 꽤 크게 그려지고 감상자 쪽에서 보면 등을 돌리고 자연과 마주 대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앞에서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뒤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순고의 미학은 이런 프리드리히와 연관을 시켜도 될 겁니다. 오늘 칸트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지 않아도 됩니다. 칸트는 뭐 신천지, 일성일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죠. 정언적 명법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칸트까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뭐 어려운 것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브리드는 바닷가의 수도자와 떡갈나무, 숲속의 수도원도 수도자의 모티브를 통해 수행과 순례의 과정을 삼아 인간과 예수의 죽음을 결합시키는 종교적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은 단지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이행하는 삶입니다. 달을 바라고 있는 두 남자입니다. 바닷가의 입술들이죠. 되게 신비롭죠. 색감도 약간의 어떤 블루가 많이 들어있죠. 종교적 상징입니다. 믿음은 떠오르는 달의 모티브로 부활이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살아있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는 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달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자, 바닷가의 월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는 인간의 소망과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입니다. 봄이 만물을 수생시키듯 새로운 생명으로의 이행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목이나 상록수는 무상함과 불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 속의 떡갈나무입니다. 떡라렌 떡갈입니다. 눈 속입니다. 겨울 풍경. 왠지 모르게 스산하면서도 뭔가 인간이 아주 작게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 봄이 만물을 수승시키듯 새로운 생명으로 이행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목이나 상록수는 무상함과 불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상함과 불멸성이죠. 세상이 참 무상하다, 또 불멸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프리들의 풍경화에 결론적으로 보면 원초적 자연에 대한 추구와 이러한 자연과 인간과의 합의를 원하는 동경의 정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 합의죠. 자연과 인간의 합일, 천지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초적 자연에 대한 추구. 왠지 모르게 아르케를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 철학에서도 아르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케는 어떤 근본 원리라고 보듯이 이 프리드리는 원초적 자연에 대한 어떤 깊은 내면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풍경하는 삶의 문제들, 즉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의 질문을 제기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자, 그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하나 볼까요? 프란시스 고야입니다. 프란시스 고야는 시대의 상황에 의한 시적 환상의 세계를 몽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의 그림을 볼까요? 시대성하기 위한 시적 환상의 세계를 몽환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얼마나 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몬스터, 인간의 어떤 무서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사악한 본성이 표현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란시스 고야입니다. 고야 발코니인
1808년 5월 2일입니다. 아야 고야의 마야 부인과 또 티치아노의 오리비노의 비너스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죄송합니다. 끝으로 윌리엄 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윌리엄 턴의 붓터치가 상당히 좋지 않나요? 낭만주의 대표적인 또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터너와 프리드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고야 있는 것은 생략해도 되겠죠. 동적인 세계에서 현란하고 화려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극적 효과, 사용수로 가득 차고 눈부신 아름다움 진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 선생죠. 막 이렇게 큰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모습들 윌리엄 터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윌리엄 터너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해서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14강 뭐 마지막 시간에는 음악에 대해서 근대 음악을 조금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점차 현실 생활과 동떨어지게 되었고 작곡가들은 현실로부터 피하여 음악 생활을 즐길 여유가 있는 자들을 위해 인간 정신의 우수함, 위대함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어떤 이렇게 현실 도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 정신의 위대함, 우수함 등을 표현했죠. 어떤 예술이 사회의 어떤 현실 참여가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악의 상업화로 인하여 작곡상에 큰 영향을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폭넓은 대중의 후원을 얻기 위해 작곡가들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팔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중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리스트, 예를 이어줘 바그너 등과 같은 작곡가들에게서 보듯이 정열적이고 색채감 있는 성격이 중요시 되게 이르렀습니다. 흥행을 주는 음악의 상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서 대중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수많은 작곡가 및 연주가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응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적인 추구를 통하여 서정적이고 사회적인 작품을 구축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명연주가의 출현입니다. 파가니니와 리스트 등의 거장을 위시하여 기교주의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악곡에서 피아노 음악은 쇼팽과 그 밖의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소품이 많아졌고 고전과는 달리 보다 기교적이고 화려한 피아노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많이 작곡하였습니다. 교향곡에 있어서는 표제적인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서곡은 연주회용 서곡 등 독립된 관현악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베버는 1786년 11월 18일 출생의 독일 작곡가입니다. 독일 국민 가극,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입니다. 모차르트의 친척이며 외사촌 조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 여러 사람에게 배운 뒤 1813년 프라하 가극장의 지휘자로서 우선 오페라를 상연하였습니다. 1816년 드레스덴의 가극장 지휘자, 공정 예배당 지휘자로 활약하는 한편 스코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거죠. 그는 독일의 오페라를 기본으로 하여 독일의 소재,
독일의 미녀 쪽 선율 등을 풍부하게 고수하였습니다. 배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는 고전적인 기교에 낭만적인 경향을 조화시켜 극적이고 환상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버의 마틴의 사수 한번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이거 주소 치면 나와 있습니다. 사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낭만주의에 또 나오는 사람이 슈베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란트 피터 슈베르트는 음악 최고봉 중 한 사람입니다. 단연합곡, 교회 음악, 실내악, 피아노곡 등 명작이 많은데 특히 리트, 독일 가곡에 뛰어난 작품이 많으며 19세기 독일 리트 형식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이 슈베르트 음악을 들으려면 이 유튜브를 한번 쳐보십시오. 1815년 18세 때 그의 재능을 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수백 곡의 가곡을 썼으며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망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또 1818년에는 가곡 죽음과 선을 작곡했습니다. 송어도 했었죠. 여러분 송어 잘 알죠? 슈베르트 송어입니다. 이듬해 다시 포굴과 서부 오스트리아로 여행하였는데 이때 아베 마리아를 작곡하였습니다. 1827년 30세가 되자 자신 인생의 겨울을 맞았으면 아는 듯 겨울 여행을 작곡하였습니다. 아베 마리아입니다. 조스미가 불렀는데 프란츠 슈베르트 1797년부터 1828년에 살았던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 아베 마리아, 글라시아 플레는 성모 마리아, 운전에 가다신 마리아 기뻐하사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동명의 섹스피어 이걸 위한 부스 음악 1823년에 소곡만 썼다가 17년은 1843년에 완성됩니다. 축혼 행정곡이 이 중 한 곡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대장할 때 나오는 그 음악입니다. 멘델스존이라는 또 음악가가 나오죠. 멘델스존은 북부 독일 함부르크의 명망 있는 유태인 가문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유복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멘델스존은 가곡, 교향곡, 격주곡, 문학곡, 피아노곡, 오라토리오, 실내악, 합창곡, 찬송가, 성악곡 등을 다양하게 작곡하였습니다. 멘델스의 한여름밤의 꿈이죠. 한여름밤의 꿈은 섹스피어의 작품이기도 하죠. 1844년에 완성된 멘델스존의 마지막 대규모 관현악곡입니다. 베토벤, 브람스의 곡과 함께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손꼽히며 바이올린 협주곡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걸작입니다. 이 협주곡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정열 있는 감성이 곡 전반에 흐르면서도 형식미가 조화된 명작입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토 E 마이너죠. 한번 이걸 쳐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그너. 바그너 상중주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요정이 있습니다. 1864년 바이에른 왕국의 루드비 2세가 나이 19세로 즉위하자 극적인 계기를 맞았습니다. 젊은 왕은 어린 시절부터 바그너의 오페라에 열렬한 숭배자였기에 그를 미네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상당한 빚을 해결해 주었고 그의 새 오페라가 상연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미네 왕립극장에서 1865년 6월 10일에 큰 성공을 거두며 초연됐습니다. 트리스탄 이졸데 아주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1832년 19세 때 첫 교향곡인 시장주를 작곡했으며 1833년에 나이 20에 바그는 그의 첫 완성된 오페라인 요정을 작곡했습니다.
1877년에 바그너는 그의 최후의 오페라인 파르지팔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곡에는 4년이 걸렸고 그동안에 그는 또한 1년의 종교와 예술이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바그너 작품입니다. 그는 작은 말인 바이로트를 그의 새 오페라 극장 이주로 결정했고 국제극장은 결국 1876년 8월에 반지 사이케 초연과 함께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바이로이트 축제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많은 걸 했습니다. 낭만주의 음악과 미술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